시스템 평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술적인 평가예요. 이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정보 시스템을 기술 및 운영 관점에서 보통 평가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려사항, 유의사항,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이 평가를 대신해줘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이 기술 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평가가 있어요. 운영 평가는 이제 뭐냐면 입력,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 출력 이런 것들이 적시성, 시간에 딱 맞춰서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들, 뭐 하드디스크나 파일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그 리소스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운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는 실제 비용과 실제 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용한지 아닌지를 이 경제성 평가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때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평가 기술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 평가 항목 한번 볼까요? 이제 기술 평가와 관련된 것은 이제 기능과 성능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구현된 기능들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기능 평가입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가 있는데, 이 성능은 시스템이 운영 계획에서 마련한 그 운영 스케줄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성능 평가 기준은 아주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CPU 속도, 메모리 용량, 응답 시간, 그 다음에 반환 시간, 그 다음에 파일 편성법, 파일에 대한 액세스 방식, 파일이나 카트리지, 뭐 이런, 아니면 뭐 프린터, 카드리더, 프린터 이런 것의 입출력 장치의 속도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 프로그램의 그 다중도, 우선도 이런 것들을 다 성능 평가 요소로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뢰성 평가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 없이 많은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해서 소비자에게 아니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도입자에게 효율과 이익을 주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평가 요소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가동률, 진짜 고장 없이 100%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움직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한 그런 처리의 경제적인 효과, 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신뢰도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이것은 대부분 이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평균 고장 시간을 하고 평균 수리 시간. 자, 고장이 나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사용 못 하니까 수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사용하다, 그 다음에 고장 나다, 그 다음에 수리하다, 그 다음에 사용하다. 그럼 사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고장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평가를 합니다. 자, 시스템 평가는 기능 평가, 성능 평가, 신뢰도 평가, 이 세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이제 평균 고장 시간 MTBF라고 하는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하는 MTBF, 고장 시간은 다른 얘기로 하면 가동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고장이 된 시점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즉 실제로 작업을 가동 중인 시간을 평균값을 우리가 평균 고장 시간 MTBF라고 합니다. 평균 수리 시간 MTTR은 Mean Time to Repair인데요. 시스템이 고장 나서 작업하지 못한 시간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고장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이제 신뢰도는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기간 중에서 실제로 가동한 가동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용도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보 처리를 해요. 정보 처리. 그러면 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의 원가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제 분을 기본 시간으로 칩니다. 분 단위로. 평균, 그러니까 처리 시간에다가 이 분당에 얼마가의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분당 비용을 여기다 곱해줘요. 그러면 1분에 산정한 가격이 500원이에요. 근데 60분 걸렸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3만 원이 드는 건 거죠? 그러면 처리 원가는 3만 원이에요. 그럼 앞에서 처리 시간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앞에서 처리 시간을 견적을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에 의한 방법, 컴퓨터에 의한 방법,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추정에 의한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처리 시간을 계산했다면 가장 정확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처리 시간을 견적을 해서 얻은 그 시간을 우리가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된 시간으로 월간 대여 요금을 나눠주고 거기에 60을 곱해서 이제 어떤 A라는 1항을 구하고요. 2항은 거기에 들어간 제 경비들 있잖아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나 소모품비, 이런 운영 경비들을 합산해주면 단위 시간당 비용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행 계획의 검토 항목인데요. 상세 설계하고 그 상세 설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행합니다.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탑재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같이 인스톨합니다. 인스톨. 자, 시스템을 도입할 때 평가하는 평가 요소 아까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정보 작성 원가를 일단 견적을 내요. 이제 견적을 낸다는 것은 거의 90%는 정확하지만 그래도 어떤 약간 추정가가 있죠. 그 환경, 정확한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작성 원가는 처리 시간 곱하기 단위 시간당 비용으로 원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이행 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개요 설계가 끝난 후에 경영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경영자한테, 최고 결재권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이행 계획이에요. 이 이행 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도입의 필요성, 도입의 목적, 이거 썼을 때 누리는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기술로 어떻게 도입이 되고 뭐 한다, 그런 계획을 쫙 쓰고, 보통 통상적으로 경영자는요 기술 뭐가 들어간 거 되게 관심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의 이익이 나한테 생기느냐 라는 거에 관심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강조가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이 도입 비용에 의한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도입 비용이 커지는 것은 설비비, 기기 구입비 이런 거는 큰 목돈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런 것들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기용비도 인건비, 비용이, 사람의 인건비가 제일 비율이 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계, 임대료, 감가상각, 소모품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 요인은 뭐냐면 이걸 도입함으로써 인건비를 궁극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 투입이 되지만 전체 회사 차원에서는 고용 인원이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사무비가 줄어들고 관리비가 줄어들고 작업 능률은 좋아지고 빨리 처리되고 하면 어우 좋네. 근데 이게 돈으로 따졌을 때 앞에 도입되는데 드는 돈이 100원이면 이거는 150원 됩니다 하면 50원 차이밖에 없어? 그럼 하지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00원 300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는 뭐예요? 간접 효과라는 것은 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나 아니면 사무를 보는데 이런 제 양식이라든지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 양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그럼 고객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신용,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들은 다 결국 뭐냐면 문서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다큐먼트를 만드는 과정이 다큐멘테이션이에요. 그죠? 이 문서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먼저 몇 가지 종류의 문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사용하고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형태의 문서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시스템 문서예요. 이 시스템 문서는 이제 프로그래머와 분석가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서를 말해요. 처음에 최초의 이 시스템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나 분석한 분석가가 이직하거나 승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어받은 사람들이 역시 이 문서를 보고 그 전에 개발했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렇게 개발됐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 문서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업데이트 돼요. 수정 보완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시스템도 무슨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쓰면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이 이제 개선이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코드화 되거나.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이 이 시스템 문서에 새롭게 추가돼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 문서에는 이 과정에서 만든 모든 분석, 설계 문서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문서에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서, 프로그램 지침서 이런 거 안에 우리가 뭐 왜 이제 코딩 계획 같은 것까지 예를 들면 다 포함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어떤 비공식적인 메모 이런 것들도 이 시스템 문서에 다 포함되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서의 종류는 이제 그 사용자 문서예요. 이 사용자 문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는 도움말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사용자 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사용자 문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
타입이 문서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참조 문서예요.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두 번째는 어떤 매뉴얼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튜토리얼. 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참조 문서는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뉴얼은 어떤 그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수동적인 절차를 포함하는 즉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를 절차대로 쭉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사용법이죠,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설명서,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의 이제 구성인데요. 문서를 구성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형식이나 어떤 조직을 중복해서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 작업 수행하는 방법과 같이 작업별로 도움말 문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해야 하는 그런 사전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서에서의 어떤 탐색 과정,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문서의 그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도움말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탐색 도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목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인덱스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문서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탐색 도구의 역할을 해주죠. 자, 이런 것을 고려한 다음에 이제 문서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제 고품질의 문서를 우리가 만들 때는 한 페이지 만드는데 3시간 정도씩 걸리고 한 화면을 구성하는 데는 2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우리가 어떤 드래프트,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하는 초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잖아요.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도 검토하고 다른 사람도 검토해서 그것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문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결국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그 계획 수립하는 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페이퍼 문서보다는 온라인 문서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퍼로 레포트를 받고자 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일부 페이퍼로 이제 여러분 과제를 제가 제출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는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죠. 이 문서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해당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자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안 돼요. 사용자는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지시와 함께 동사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밥 만들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밥 만들기죠. 밥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밥 만들기, 밥을 만듭시다 하는 이렇게 동사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써야 돼요. 모자 하다가 햇 하면 안 돼요. 연필이라고 했으면 계속 연필로 가야지 연필 펜슬을 필기도구를 이렇게 같이 교차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될 수 있으면 언어나 문장은 간단하고 친숙한 그런 언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렬 문법 구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행동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짧은 단락, 길게 쓰지 않고 계조식으로 될 수 있으면 뭐뭐 하기, 뭐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에서 문서화하는 목적 및 유의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하는 개발팀에서 운영팀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인수인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거나 그것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여러 명이면 병행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유지산으로 만들 수 있고요. 문서의 표준화로 효율적인 작업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스템의 변경이 있더라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나중에 사용자나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관련자들 사이에 의사소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면 안 돼요. 누구나 이걸 보면 같은 의미로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혹시 다른 의미로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주의,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는 사람의 표현력에 좌우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어떤 표현상 빠짐이나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창과 방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표나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정용지, 규정틀을 사용을 해서 그냥 양식이죠. 하는 게, 문서를 만드는 게 아주 좋겠죠. 나중에는 파일이나 복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적합한 용지를 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서화하는 문서화의 대상은 참 종류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리 흐름도, 입력 청사진,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서, 그 다음에 출력 청사진, 그 다음에 타당성 보고서, 파일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개요도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분석문,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목록,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사양,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 대상이 됩니다. 자, 문서화의 효과론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큐멘테이션, 문서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쉽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쉽고, 관리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도 굉장히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레셔널리제이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리의 문서화는요, 결국 어떤 책임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어떤 누적, 그리고 어떤 작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어떤 테이크오버가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개선, 변경 이런 것들이 용이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의 어떤 수준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객의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리자에게 주는 효과 측면에서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고 작업 관리도 쉬워지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투입 계획을 만들기가 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력이 해당하는 작업을 분배해 주기도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일은 아웃소싱을 주는데 그때 외주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 개발자는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오류를 그러니까 덜 생기죠. 그리고 오류가 생긴다 해도 오류를 수정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또는 보수하는 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인력이 재배치되거나 이동할 때 이런 프로그램 작성이나 보수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내용이 바뀌거나 또는 그걸 돌리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작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개방형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이 적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운영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평가 관리가 쉬워지고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표준화 설계를 위해 갖춰야 할 요소, 프로그램 작성 지치 분석, 그 다음에 상세한 흐름도, 그 다음에 코딩, 디버깅,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다 일관성, 통일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문서화를 하면 두 개의 핵심적인 표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항목의 표준화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이렇게 활동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그 문서 항목을 이 표준화를 통해서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표기의 표준화는 도표나 아니면 기호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문서의 표준화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면, 자, 시스템의 평가 목적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셨고요.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 기능, 성능, 신뢰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고, 성능 평가할 때는 CPU나 CPU 속도, 메모리 용량, 응답 시간, 뭐 파일 구조, 파일 편성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능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전체 시스템의 가동률,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신뢰도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서의 목적,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